전부 가로등. 네, 안녕하세요. SH공사 저층주거지원부 가로주택정비사업 담당하고 있는 정민희 대리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6월에 한번 주민 설명회 했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냐면 지난번에 저희 가로주택정비사업 개념이랑 절차 그리고 사업성 분석 결과 알려드리고 주로 문의하셨던 내용들이 무엇인지 정리해서 그런 것들도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지난번과 내용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는데 일단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 사업 절차랑 그리고 추후에 저희 SH공사가 사업에 같이 참여하게 되면은 저희 공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사업성 분석을 지난번에 사업성 분석했었던 거랑은 또 다른 분석 결과를 아마 공유를 받으셨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또 주요한 사항들 좀 인지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자금금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구역이 노후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주택 수는 얼마나 되는지 법정 요건들을 다 따져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이 맞다고 하면 그때 사업을 추진하시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중요하게 가로구역 여건이 있고요. 여기 공덕동 같은 경우는 가로구역 여건에 해당이 되시고 그리고 가로구역 여건이 6m 도로로 둘러싸여져 있어야 되는 건데 6m가 되지 않는 부분은 도로폭을 6m로 확보를 하면 되기 때문에 공덕동은 지금 사업구역에 의해서 도로를 확보를 한다고 가정을 하시면 가로구역은 만족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사업시행구역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보통 사업시행구역이 법적으로는 1만 제곱미터 미만이 돼요. 근데 이제 공공성 요건을 확보를 하게 되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 사업구역 면적을 2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2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로 확대를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적용시킨 게 공덕동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다시 이전 페이지로 넘어가서 면적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공덕동 안에 있는 건물의 노후도나 아니면 주택의 최소 세대수는 다 충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성 요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시행 면적은 원래는 1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만 사업 시행이 가능한데요. 최근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공공성 요건을 확보하게 되면 사업 시행 구역을 1만 제곱미터가 넘어서 2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사업구역을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공공성 요건이 무엇이냐고 하시면 우측 노란색 박스에 보시면 총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공공이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임대를 10% 이상 확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1만 제곱미터 넘는 사업지가 공덕동이 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 공공성 요건을 확보하려면은 이 3가지를 충족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공공이 사업을 참여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덕동이 제일 먼저 갖춰주셔야 되는 조건이거든요. 그런 이유로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매년 가로주택 마스킹 좀 덮고 얘기하면 안 되겠냐고 하시는데요.
너무 올려가지고 안 들린다고. 여기 다 다른 분은 마스크 하셨습니다. 네,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설명을 드렸는데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만 한시적으로 좀 벗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성 요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까 이전까지 공공성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공덕동 같은 경우는 사업 면적이 1만 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공공성 요건을 확보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될 게 공공이 사업 참여를 하냐 안 하냐, 이게 결정이 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사에서는 지금 매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저희 공사가 참여하는 데를 원하는 사업지가 있으면 공모에 참여해 주세요. 공모에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그 신청하신 사업지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 사업에 같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덕동 같은 경우는 저희 작년 11월에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 사업 공모를 추진했을 때 공모를 신청해 주신 사업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덕동은 11월 저희 공모 신청을 해주셨고, 그리고 1월에 1만 제곱미터가 넘는 사업지를 저희가 심사를 해서 한 군데를 뽑았는데 공덕동이 공공참여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공공참여 대상지로 선정을 한 거에 대해서 지난번 6월에 사업성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 조합 설립을 준비하면서 보충 보완을 해드릴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다시 한번 주민 설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덕동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추후에 여기가 조합 설립이 다 되신다고 하시면 그때 지구단위 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할 거고요. 이 지구단위 계획 수립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성 요건 중에 한 가지 중에이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을 하신 다음에 그 계획에 맞춰서 건축 심의와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 그런 절차들을 쭉 진행을 할 겁니다. 보통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연도가 보통 한 평균 4년 정도 걸리는데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이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5년 이상 사업 기간은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공덕동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이 되시면 이제 저희 공사가 같이 사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SH 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게 어떤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조합이 만들어지시면 공동사업 시행 약정을 저희 공사가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 약정을 통해서 저희는 조합에게 행정적, 기술적인 지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사업비를 조달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사업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주 기간에도 이주랑 다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사업 절차에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발벗고 나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공동사업 시행을 하는데 사업 주체는 조합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사가 조합한테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는 하겠지만 저희가 최종 결정 권한이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원하시는 사업을 할 때 저희가 같이 최대한 원활하게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공동사업 시행자로서 도우미 역할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어떤 도움을 드리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사업비 조달이랑 자금 관리를 해드려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화구라는 기관에서 사업비를 빌리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공사에서 이제 저희 공사와 같이 공동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공사의 신용이 바탕으로 그 기관에서 사업비를 빌려주기 때문에 조금 더 저리로 빌리실 수 있고, 그리고 사업비의 한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서 사업비를 관리하고 저희가 차주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허투루 쓰지 않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 조달 말고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때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각종 심의 절차들도 있고 인가도 받으셔야 되고 또 이렇게 뭐 심의나 인가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용역업체도 뽑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용역업체들을 어떻게 뽑아야 되나요? 이렇게 심의를 갈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옆에서 계속 도와드리면서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이제 대부분 다 임시 거주 시설을 확보를 하셔서 이주를 하셔야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철거를 하고 착공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제 이주 기간 동안 저희가 임시 거주 시설을 일부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근데 모든 주민분들에게 다 지원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이주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이주비를 빌려서 이주 공간을 확보하셔가지고 나가시게 되는 건데, 기존에 살고 계셨던 세입자나 아니면은 좀 이주비가 좀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 혹시 따로 저희가 임시 거주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하는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주 시설로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다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정해져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두셔야 되고요. 그 기준에 맞는다고 하면은 저희가 공가에 제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면 건축 설계나 아니면 건설 공사에 대해서 쭉 진행을 하실 텐데요. 건축 설계하실 때는 저희가 설계도서 같은 것들을 자문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건설 공사 하시면 제가 한 번씩 저희 다 담당자가 지정이 돼서 건설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공사에서는 조합이 사업을 하실 때 잘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 주체는 조합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사는 최대한 조합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근데 사업을 추진하실 때 건축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시공자를 뽑아서 할 것이냐, 이런 중요한 결정 사항들은 다 조합원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정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사는 그런 부분이 투명하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조합이 설립되시면 이제 주민분들이 열심히 조합이 총회를 하고 이러면 열심히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해주셔야 사업이 잘 추진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추진 절차와 그리고 저희 공사가 참여했을 때 어떤 업무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공덕동 사업성 분석 결과를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사업성 분석 결과에서 지난번이랑 비교해서 좀 변경된 부분은 일단은 첫 번째로 사업구역 면적이 변경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업구역 면적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 다시 건축 설계를 해서 건축 설계안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 설계안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성 분석도
결과가 변경이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안내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사업성 분석 결과는 주민분들이 이 사업을 추진을 할지 말지 의사결정을 하실 때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드린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확정이 된 안도 아니고 이 사업성 분석 결과도 확정이 된 안이 아니에요. 저희는 최적의 설계안이 이 정도고 이 정도로 나왔을 때 사업성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도울 수 있는 자료를 안내해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 사업구역 면적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저희 여기 화면 보시면 검은색 테두리로 이렇게 진하게 체크되어 있는 이 면적 보이시죠? 이 면적이 원래 15,889.50 제곱미터였는데 이 구역 안에서 일부 신축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 신축 건물은 애초에 빼고 진행을 하는 게 추후에 사업을 진행하시는데도 조금 더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사업구역을 변경해서 14,960.50 제곱미터 이 면적을 토대로 사업구역을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이 면적대로 조합 설립을 추진을 할 거고 그리고 이 면적대로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사업 면적은 14,960.50 제곱미터, 총 126필지이시고요. 토지증 소유자는 지금 국공유지랑 지금 현금 청산 대상자를 제외를 했을 경우에 204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부분은 또 추후에 또 계속 거래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지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와 그리고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 대상지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주요 이슈를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지난번에도 안내를 드렸던 사항인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립니다. 지난번에는 두 가지를 안내를 드렸어요. 문화재 사적보호 구역이라는 거 하나 말씀드렸고 그리고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다. 이거 말씀드렸는데요.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구두로 이미 여러 번 설명을 했던 내용인데 주민분들이 또 많이 문의를 해주셔서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자 추가를 한 사항입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여기 공덕동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와 그리고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 혼합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용산구 효창동 이 일부가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기존 용도 지역에 따라서는 건축 규제가 용적률이랑 아니면은 층수 이런 게 다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근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가 있고 그 특례를 적용을 하면 조례에 막혀져 있는 그런 규제들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를 해준다. 그런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례 적용을 받아서 지금 용도 지역에 따른 건축 규제를 완화를 받으려고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용적률에 대한 특례 적용이에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임대주택을 확보를 하면 임대주택 확보 비율에 따라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를 해줍니다. 보통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서울시 조례에서 용적률이 200%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상한을 한 용적률은 250%예요. 그래서 50% 차이가 나는데요. 임대주택을 세대수 20%를 확보를 하면 250%까지 상한이 완화가 되고요. 만약에 10%를 확보를 한다. 그럼 225% 이렇게 완화가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 비율에 따라서 용적률이 완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덕동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법적 상한 용적률이 250%까지 완화를 받는다고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일부에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역도 법정 상한율, 용적률 200%로 완화를 받는다고 가정을 했고, 저희가 공덕동에 대해서 전체 법적 상한 용적률을 어떻게 계산했냐라고 하면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랑 1종 일반 주거지역이랑 면적을 다 구해서 그 면적에 비례해서 용적률을 곱해가지고 가중평균을 냈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비례한 용적률을 총 계산을 했더니 244.61% 이게 지금 법정 상한 용적률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축 설계를 한 내용을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임대주택 건설을 하게 되면은 용적률 말고 또 층수에 대한 부분도 완화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는 지금 제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고 그러면 층수 제한은 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건설을 하게 되면 아까 법적에 맞춰서 법적인 임대주택 비율을 맞추게 치게 되면은 그건 이제 최소 10%에서 20% 확보를 했을 때고요. 그때 이제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5층 이하로 정할 수 있다고 서울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는 적용을 해서 건축 설계안을 안내를 드린 사항이고요. 그 대신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무조건 15층 이하로 다 할 수 있다 이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5층 이하라고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심의 기준에 대한 영향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 심의 기준을 여기 자료 보시면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 여기는 저희가 공공기여가 없고 임대주택만 확보하시게 되면 최고 10층까지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빨간색 박스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 수립 및 공공기여 시 평균 총수를 더 추가적으로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릉지랑 평지가 나뉘어져 있고 평지 같은 경우는 최고 15층 그리고 구릉지 같은 경우는 최고 13층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이 전제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공공기여 그리고 공덕동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할 거고 공공기여를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설계안을 작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구릉지냐 평지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사실 저희도 구릉지에 대한 기준이 해발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기울기가 또 10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기울기도 그냥 10 이상이 아니고 전체 면적에서 또 다 면적 대비 높이를 다 계산을 해서 가중평균을 한 값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정확한 측량을 통해서 그런 기울기가 정해지고 거기서 구릉지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를 다시 그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가 구릉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일단은 저희가 15층을 전제로 최고 층수는 15층을 전제로 했고 그리고 앞쪽에는 좀 저층부로 계획을 해서 층수를 좀 다양하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면 낙서가 돼 있어서 좀 치울까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대상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이슈가 문화재사적 보호구역이라는 점이에요.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효창공원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효창공원 주변으로 문화재 사적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주변으로 노란색 그리고 초록색, 보라색으로 되어 있고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나눠지는데 각 구역마다 높이 제한이 설정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건축 미관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공통사항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덕동은 이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화재 사적보호구역 2구역에 걸쳐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 이 검은색 선이 이제 문화재 허용 기준 2구역 경계선이고요. 이 뒤쪽은 또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대지 면적이 이 경계선 안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문화재청 심의를 별도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2구역은 보통 최고 높이가 17m 그리고 경사지분 20m로 되어 있어서 개별적으로 건축을 하실 때는 이 높이에 맞춰서 지으셔야 될 거예요. 근데 아파트 신축이나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별도로 심의를 통해서 높이를 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추후에 문화재청에서 별도 심의를 통해서 높이가 정해질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문화재청 이제 담당과에다가 문의를 해본 결과 문화재청에서는 주변 건물이나 현황에 맞춰서 그때 가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답사도 하시고 주변 높이들을 다 고려를 해서 심의대 정해지신다고 해요. 그래서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확정해서 알려주실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효창공원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기준이고요. 지금 이 구역에 대한 높이 기준 그리고 여기 공통사항 보시면 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 재개발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를 받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추후에 이제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해서 충수 제한 완화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건 이제 문화재청에 또 별도로 심의를 받으셔서 그때 또 높이 기준이 한 번 더 정해지셔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행정구역 경계에 걸쳐져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 사업구역에 여기 이거 검은색 점선을 보시면 이게 행정구역 경계선이고요. 지금 마포구 공덕동이랑 용산구 효창동 이렇게 두 가지 지금 자치구가 이 사업구역 안에 있어요. 근데 마포구에 문의를 해본 결과 사업은 그대로 추진을 하되 여기 용산구 쪽에는 아파트 동을 배치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 동들을 배치를 해주면 인가나 이럴 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조합 설립 인가를 그런 식으로 내주겠다라고 말을 해서 용산구 쪽에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아니면 지역 편의시설 이런 부분으로 계획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좀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공덕동 같은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풀어 나가야 되는 사업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계획안을 검토할 때 이런 부분들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여기는 7층 이하 지역이니까 7층으로만 검토를 하면은 뭐 그렇게 안내를 드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심의를 다 거쳐서 충수를 좀 높였을 때는 얼마나 사업성이 높아지는지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사업 계획안을 짰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혹시 충수가 낮아지면 용적률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계획안을 검토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지금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수 제한이나 용적률이 지금 200%지만 임대주택 확보를 전제로 그리고 공공기업, 지구단위 계획 수립 이런 부분들을 전제로 저희가 최대 충수를 높여서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화재청 별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심의 기준이 막 있는 것도 아니고 충수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일단은 15층부터 지상 8층부터 15층으로 이제 좀 충수를 좀 이제 효창공원이랑 멀어질수록 충수가 높이 그렇게 계획을 해서 건축 계획안을 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다 심의를 통해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한 안이 이렇게 확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안은 아닌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 대지 면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4,960.50 제곱미터고요. 지금 지상 8층에서 지상 15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상층 연면적은 36,500제곱미터가 되고요. 네, 지하층은 19,700제곱미터 정도 돼서 총합 56,347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지금 용적률은 이제 지상층 연면적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244.51%까지 확보를 해놓은 계획안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1종이랑 2종 용적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계산을 해서 법적 상한 용적률이 244.61%예요. 그래서 거의 법정 용적률에 맞춰서 저희가 계산을 한 결과고, 이거는 이제 임대주택을 20% 확보한다는 전제로 계산된 계획안입니다. 그리고 전체 세대수는 375세대고요. 이 375세대 중에 전용 42타입이 103세대, 그리고 전용 59타입이 120세대, 그리고 전용 84타입이 152세대. 그래서 총 375세대로 계획을 했고, 이 중에서 이제 조합원 토지정 소유자를 아까 204명으로 추정을 해서 204명분이 84랑 5구 타입을 나눠서 가져가는다는 전제로 사업성 분석을 하였습니다. 지금 건축계획안에 대해서 배치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지난번 안에 비교해서 지금 여기 용산구 효창동이랑 그리고 여기 인테리어 회사가 있었던 그 부분은 신축 건물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사업구역에서 제외를 한 결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근린상가가 앞쪽으로 배치를 되어 있고, 지금 이쪽에는 기부 찬압을 가정한 지역 편의시설을 계획을 해놨습니다. 왜 지금 여기랑 이 부분에 계획을 해놨냐? 그러면은 아까 여기 지금 경계선이 거쳐져 있고, 용산구 땅은 되도록 공동주택 배치를 하지 말라는 구청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다 근린상가와 지역 편의시설이 거쳐지게끔 그렇게 계획이 된 설계안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보라색으로 된 게 84 타입이고, 그리고 지금 좀 연두색으로 보이는 게 5구 타입, 그리고 그리고 이거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게 42 타입,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효창공원이랑 가까운 데는 8층, 9층. 지금 이 라인을 토대로 이렇게 높이가 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8층, 9층, 여기 9층이고 중간에 12층 하나 있고 뒤쪽에는 15층, 이렇게 계획을 한 계획안입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여기는 이렇게 만약에 설계를 하시려고 하시면 지구 단위 계획도 수립을 하셔야 되고, 그때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공기여는 이제 기부 채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기부 채납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이 되실 수도 있고, 건물이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금전적으로 비용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추후에 기부 채납 관련 과와 협의를 통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설계할 때는 여기 도로를 내야 되니까 이 도로 면적을 기부 채납으로 보고, 그리고 이 부분 지역 편의시설을 기부 채납으로 2개 층을 계획을 했고, 그리고 이쪽 어느 부분의 지분을 그쪽에 그 기부 채납을 이 건물과 같이 한다라는 전제로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변동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전용 타입 평면도예요. 근데 평면도 같은 경우도 당연히 조합 설립하면 조합원분들이 원하시는 평형대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사업성 분석했을 때 활용한 평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용 42 타입은 거의 원룸이에요. 그러니까 분리형 원룸이라고 보시면 되죠. 방 조그만 거 하나 있고 거실 있고, 분리형 투룸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 투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용 5구 타입이랑 전용 84 타입은
일단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평형태를 넣어놨고요. 지금 포베이로 되어 있는 평면입니다. 이런 평면들을 저희가 조합을 해서 지금 이렇게 건축 배치안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사업성을 좀 좋게 뽑아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한 계획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건축 계획안을 했을 때 이제 주민분들이 문의가 많이 있으셨어요. 충수가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사업성도 변동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 당연히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충수에 따라서 용적률이 얼만큼 확보가 되는지 이거에 따라서 사업성이 달라지거든요. 충수가 무조건 깎인다고 사업성이 아예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용적률에 맞춰서 사업성이 변동이 될 확률이 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는 저희가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이 저희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고요. 지금 평균 충수가 12층 정도까지 되면 법적 상한까지는 무리 없이 용적률 확보가 되었고, 그리고 평균 충수가 11층이 되면 용적률이 238%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평균 충수가 10층으로 되면 용적률이 약 210%로 좀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은 저희가 아파트로만 설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용적률을 차지할 수 있는 면적에다가 건물을 그냥 쭉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 저층부를 상가를 이쪽에 계획하고 편의시설을 이렇게 계획하고 이런 부분까지 다 반영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건축사분이 설계를 해주시면은 좀 더 잘 뽑아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보통 건축사분들이 뽑아주시면 좀 더 건물 배치도 예쁘게 되고 또 저층부에 좀 활용도가 높이 뽑히기 때문에 용적률이 더 많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사업 추진을 결정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안내드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방금 안내드렸던 건축 계획안으로 다시 한번 사업성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업성 분석 방법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사업성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받아보시면 어떤 걸 제일 먼저 보시냐면 비례율을 제일 먼저 보세요. 비례율이 뭐냐면 저희 종전자산 총액분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값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좀 수식이 많이 어렵다고 보실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의 가치가 금전적으로 얼만큼 늘어났느냐 이거를 수치적으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내 집 가치가 10억이다. 근데 비례율이 만약 100%가 나왔다. 그러면 내가 추후에 이 사업을 통해서 금전적으로 분담금 없고 환급금 없이 그냥 가져갈 수 있는 나의 권리가액 이게 이제 10억 곱하기 100%에서 10억 권리가액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례율이 높아지면 종전자산 금액에서 비례율을 곱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추후 권리가액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율이 높을수록 사업성은 좋다고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비례율은 사실 저희 종전자산 금액을 높이 평가받으면 똑같은 수익과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례율은 낮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사업을 하실 때 종전자산이 내가 가치가 좀 뛰어가지고 20억이 됐어요. 근데 저희가 수입이랑 지출이 여기 똑같아요. 그러면 종전자산 분모는 높아졌기 때문에 비례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사업 추진을 하면서 비례율이 변동되실 때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 대신에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면 분담금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분담금이 동일한데 비례율이 종전자산 가치가 변동되는 거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뭐 비례율이 조정되고 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례율은 저희가 비례율을 책정하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입은 저희가 설계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분양 수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 설계를 하면은 총 몇 세대가 나오면 거기에 조합원분들이 분양도 받고 그리고 일반 분양분들도 있을 거고 임대주택으로 매각하는 비용도 있을 거고 근린생활시설을 만들었으면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분양 가격도 있을 거예요. 그 수입을 총액을 말하는 게 이 수입이고요. 그리고 지출은 이 사업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공사비, 설계비, 아니면은 각종 부대 비용, 금융 비용 그런 금액들을 다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총 수입에서 총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을 해서 빼가지고 그 뺀 값을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산 금액으로 나누는 게 비례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안내드렸던 건축계획안으로 이런 비례율 책정 방법을 저희가 계산을 해서 비례율 결과를 공유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성 분석을 할 때 종전자산, 그러니까 비례율에 계산할 때 분모에 들어갔던 종전자산을 추정을 했고, 그리고 사업 수입을 알기 위해서 저희가 최적의 설계안을 검토를 해서 그 설계안에 나오는 그런 분양 수입을 좀 다 책정을 해서 수입을 계산을 했고, 그리고 이 설계안을 지었을 때 건축비가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뭐 각종 용역비가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총 사업비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한 값의 결과가 비례율이고요. 그러면은 종전자산 가치 추정하는 것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종전자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이고요. 종전자산은 지난번에 저희가 책정해드린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을 합산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공유를 해드렸을 때 각 집마다 종전자산 가치를 다 공유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 공유받은 금액은 저희가 감정평가사한테 자문을 받은 금액이고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각 자문을 받은 그 감정 금액을 다 합산한 금액을 저희 사업에 있어서 종전자산 가치라고 추정을 했고요. 지난번에 이제 13,690억 원보다는 좀 더 높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몇 개 필지가 빠졌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신축을 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 있는 필지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 필지가 빠진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감정드렸던 결과를 그대로 반영을 했고 그 필지에 대한 계산된 금액만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비 추정 기준인데요. 사업비 추정 기준은 저희 보통 공사비가 제일 커요. 공사비는 2021년 3월 국토교통부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형 건축비는 아파트를 지을 때 뭐 이 정도 층수에서 이 정도 면적을 하면 금액이 뭐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수식들을 저희가 다 적용을 한 값이거든요. 그래서 기본형 건축비를 토대로 사업비를 추정을 했고요. 지금 공사비가 992억 정도 나왔고 각종 설계비나 보상비, 관리비, 부대경비 이런 비용들을 합쳐서 지금 1,368억 정도가 사업비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전자산은 1,369억 그리고 추정 사업비는 1,368억이 나왔고요. 그러면 전체 수입, 그럼 이 사업의 지출은 1,368억이 들었고, 그리고 나의 자산인 1,369억이 또 들었는데, 그러면 수입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수입을 추정한 결과입니다. 저희 수입은 지금 여기 표 보시면은
이것도 다 감정평가 자문을 받았던 결과고, 지난번에 저희 사업성 분석했을 때 적용한 평당 단가를 그대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 가격 기준으로 42타입, 59타입, 84타입 각 평당 단가가 3,7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조합원 분양가랑 임대 매각가는 감정평가 금액을 90%로 적용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 수입가, 그리고 조합원 분양, 그리고 임대 분양에 대한 수입을 다 총 합산했을 때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3,285억 원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저희 건축계획안에 근린생활시설도 좀 있어요. 근린생활시설도 저희 감정받은 전용면적 단가를 곱해서 계산을 했고, 저희 근린생활시설은 지금 조합원 분양을 100%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감정가는 지금 702억 원, 전용면적당 702만 원이 아니고 조금 더 높았는데 90%를 적용을 해서 702만 원이 된 거고요. 이걸 다 합산했을 때 근린생활시설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입은 지금 66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총 합산해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전체 수입은 3,351억 원이고요. 이 전체 수입은 조합원 분양, 일반 분양, 임대 분양, 근생 분양 다 포함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안내드렸던 세 가지 종전자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입에 대한 부분, 전체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저희가 계산을 해서 비례율이 나왔고요. 비례율은 지금 144.80%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10억을 가지고 계시면 비례율을 곱하면 권리가액이 14억 정도로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개별 추정 분담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권리가액은 내가 내 자산을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완료된 거에 대해서 수익성을 비례율로 따지기 때문에 투자 금액인 내 자산, 종전자산 금액에 비례율을 곱한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내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금액은 종전자산에서 비례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 사업을 할 때 비례율은 144.80%예요. 근데 내 종전자산 가치가 6억 원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권리가액은 6억 원 곱하기 144.80. 계산하니까 약 8억 7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약 8억 7천만 원으로 내가 어떤 집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분담금이 생길 수도 있고 환급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조합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용 59제곱미터 타입이 있고 그리고 전용 84제곱미터 타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59 전용 제곱미터는 8억 원, 조합원 분양가가 8억 원이라고 예측을 해보고 그리고 84제곱미터는 조합원 분양가가 10억 원으로 예측을 해보게 되면 내 권리가액이 8억 7천만 원인데 내가 84 타입을 들어가겠다. 이러면 조합원 분양가가 10억 원이기 때문에 10억 원에서 8억 7천만 원을 뺀 나머지 1억 3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난 84로 안 들어가고 54 타입을 들어가겠다. 이러면 조합원 분양가가 8억 원이기 때문에 권리가액이랑 차액인 7천만 원이 권리가액이 남는 거거든요. 그럼 이 남는 금액은 환급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분담금이 계산이 되시는 거고요. 이 비례율은 같아도 가지고 계시는 자산 가치에 따라서 권리가액도 달라지고 그리고 부담해야 되는 금액도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사업성 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도 안내를 드렸고요. 이제 공덕동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조합 설립은 안 돼 있고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여러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궁금하신 사항 이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합해서 2주 조합을 만든 다음에 네. 이게 사업성이 되잖아요. 그럼 네. 2주까지 이제 나중에 되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부시기 전까지요?
보통은 한 2년 정도 걸리는데요. 근데 여기는 방송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한번. 네. 네. 일단은 방금 질문을 한 분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주할 때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 이걸로 물어보셨어요. 보통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부터 이주할 때까지 보통 한 평균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공덕동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이라는 절차가 추가적으로 있고 그게 최소 1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년 이상은 되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주해서 건물 완성해서 만약에 아파트까지 지어지는 그거는 또 추후에 얼마가 더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보통 저희 15층 아파트는 2년 정도 걸려요. 공사 기간이. 네네. 그리고 뭐지? 지금 근린생활 아까 저희 도면 아까 보여주셨잖아요. 네. 서포인트 카테고리 2번에서 보여주셨는데 보면은 표창고하고 되게 다음 거 보시면 근린상업, 용산구하고 마포가 맞물려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용산구에 포함된 사람들이 조합 동의를 안 하면 그럼 거기는 제외되고 재개발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제가 질문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 질문은 용산구 땅 쪽에 지역 편의시설과 근린상가를 배치했는데 용산구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시면 이 구역을 제외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냐고 물어보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는 용산구에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조합 설립을 동의를 하셨다고 했을 때 용산구에 있는 땅을 이런 근린상가를 가져가야 되냐? 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조합 설립을 동의하셔서 조합원으로 들어가시면 이 아파트에 대해서 조합원 분양을 신청을 하셔서 이 아파트를 가져가실 수 있는 거고 이거는 하나의 필지로 될 거기 때문에 꼭 여기를 가져가셔야 된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냥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조합 설립에 동의를 안 하셨다라고 하면 근데 조합 설립의 동의 여부는 여기 분들이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조합 설립의 법적 기준은 사업구역의 80% 이상 동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조합 설립을 하시게 되시면 이대로 일단 사업구역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구역이 확정돼서 사업을 진행을 하시다가 조합원 분양 신청도 안 하시고 나는 이거 사업 못한다 라고 하시면 나중에 손실보상 협의를 통해서 그 땅을 조합에서 매입을 하던가 아니면은 그래도 그게 협의가 안 되면 매도 청구를 해서 소송까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니면 근데 우리는 소송까지도 좀 그렇고 여기를 제외하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조합 설립 인가를 변경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면적을 변경하실 수 있고 그 부분은 총회 의결을 통해서 변경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변경을 하면 또 이제 이만큼의 땅을 제외하고 다시 한번 건축 설계안을 다시 계획을 하셔야 되고 또 사업성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으로 질문 좀 할게요. 네. 그 공사비 단가를 추정하는데 네네. 2020년으로 했잖아요. 네, 2021년 3월 기준으로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 지구 단위 사업을 설정하고서 공사 시공할 때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3년 내지 4, 5년이 걸릴 텐데 네네. 그때는 추정 공사비가 지금보다 늘어날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대략 얼마나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해야 맞을까요? 그럼 비례율이 또 달라질 텐데. 그 부분은 저희도 좀 말씀드리기가 힘든 게 네. 지금 건축물에서 철근이나 이런 재료 단가는 지금 수시로 변동이 많이 돼요. 보통 물가 상승률을 곱해서 기본형 네. 건축비를 잡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물가 상승률이 1년에 뭐 4%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1년 추가적으로 곱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사실 그거 외적으로 건축 재료 단가가 각 재료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대략 한 10% 이상은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서 감안하고 계획을 세워야 나중에 분쟁이 적지 않을까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네,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현황 기준으로 해서요. 네, 뭐 정확하게 뽑을 수는 없겠지만은 네, 네. 대략 이제 다른 시범 단지라든가 시행한 곳의 예를 들어가지고서 좀 주민 조합원들이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예상치라도 좀 이렇게 한번 뽑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질문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아파트라면 저희가 조합으로 보니까 지금 204세대가 이제 배정이 되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합원 아파트 204세대는 나중에 조합원 분양을 해서 조합원 분양 공고를 내서 제비뽑기식으로 네, 그렇게 네. 되는 건가요? 네, 나중에 되는 추첨을 통해서 하는데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종전자산 가치가 높고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 순으로 그렇게 우선순위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84타입이랑 59타입을 분양 공고를 냈는데 대부분 큰 평수를 다 가지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큰 평수는 경쟁률이 세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우선순위에 맞춰가지고 우선순위별로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도 또 나머지 우선순위가 다 비슷하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제비뽑기 추첨을 통해서 합니다. 왜 그래? 왜 그럴까요? 그러세요. 네,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질문합니다. 네. 그 SH가 이제 공공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네네. 그렇지만 또 이 설명하신 분도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최종적인 책임은 조합이 진다 이렇게 설명을 네.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SH가 담당하는 부분이 사업비 조달하고 자금 네. 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 그러면 자금 관리의 범위가 어떤 특정 지출을 해야 되느냐, 그 지출의 필요성까지를 판단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조합에서 지출의 필요성을 판단을 해서 SH 쪽에 요청을 해서 자금 집행을 요청하는 그런 정도의 자금 관리인지, 그러니까 자금 관리의 범위를 좀 추가해서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금 관리의 범위는 아까 두 번째 말씀하셨던 자금 집행 부분이 맞고요. 조합에서 필요한 부분을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허브를 통해서 저희가 차주가 돼서 사업비를 먼저 빌린 다음에 집행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각 증빙 서류를 확인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자금 관리라고 명칭은 돼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자금 관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지출의 필요성이 있는가까지를 SH가 참여를 하면 공공적인 집행이다 이렇게 신뢰가 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조합 안에서 좀 문제가 생기고 조합원들 간에 좀 불신이 생기고 그런다 그러면 그때는 SH가 역할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조합원분들의 불신을 저희가 사실 해결을 하기는 어렵고, 근데 불신이 생겼을 때 각종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을 한다던가 아니면 비교를 할 수 있는 검토 자료를 요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조합원분들에게 설명은 드려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화가 생기면 사실 저희 공사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좀 컨트롤을 해주셔야 돼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번 이 도면이 세 번째 도면인 것 같은데요. 네네. 일반 다른 민간 재개발인 경우에 이런 도면을 만들 때마다 다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런데 가로주택에서는 그러면 이 비용이 그냥 SH에서 지불하는 비용인 건지 아니면 추후에 조합이 생기고 났을 적에 SH에 다시 대갚아야 되는 비용인 건지 궁금합니다. 이 비용은 지금 저희 공사에서 비용을 들여서 한 거기 때문에 추후에 뭐 저희한테 추가적으로 드릴 건 아닙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냥 저희 비용을 사용한 자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배치도를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지금 네네. 요 사업지에 걸리는 것이 이 구릉지냐 아니냐 이 판단도 지금 아직 네네. 돼 있지 않은 상태고 네. 또 문화재 구역의 제한을 또 받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도면을 작성하신 것에서 보면 15층 건물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만약에 문화재 구역의 제한을 받게 되면 15층 이상은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렇다 그러면은 이 구릉지에는 해당이 안 돼서 15층이 가능했는데 문화재 구역에 걸리면 15층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지금 얼마라고 했나요? 244%인가? 뭐 그런 숫자를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용어는 잘 모르는데 이게 네네. 비율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그러면 지금은 요 배치안이 조금 좀 너무 긍정적으로 작성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해당 안은 긍정적으로 작성된 안은 맞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통과해서 이렇게 총수가 나왔을 때 이렇게 설계안이 나옵니다라고 검토를 드린 거고요. 실제적으로 심의를 하면은 총수는 변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이 정도가 나온다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총수를 좀 더 낮춰서 검토를 한 번 더 해드려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기존에 설계한 그대로 그냥 안내를 드리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게 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저희 저희가 그 문화재 보호구역 2구역 중에서 그 2구역에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문화재보호구역 2구역이 지금 여기 초록색 띠인데 지금 여기가 2구역이에요. 근데 여기가 지금 효창 6구역으로 건설공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총수를 뭐 앞쪽에는 7층 그리고 뒤쪽에는 지금 14층인가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금 저층부는 이쪽은 저희 공덕동 같은 경우도 수창동 앞부분은 좀 저층부로 계획을 하고 뒷부분은 고층부로도 계획을 해도 좀 주변에 이렇게 심의된 결과를 반영하면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제 여기 추진하시는 분들과 의견을 나눠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설계안을 계획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한 거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저희 공사에서 좀 층수를 낮췄을 때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건축 설계안을 다시 검토를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 단계인데요. 그 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만 가능한 것인가요? 조합이 설립되시고 나서 하시는 게 맞으시죠? 왜냐면은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하는데 주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조합 설립이 되시고 여기에 조합 설립이 되었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건축 계획이나 용적률을 이만큼 완화를 받고 싶습니다 해서 심의를 내는 건데 그럼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지구 단위 계획 수립만 하신다고 하시면 그거는 좀 심의를 할 때 어려움이 많이 따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지금 네네. 뭐 문화재
그런 거에 걸려서 층수도 명확하지가 않고 네, 네. 여러 가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지금 조합 설립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지구 단위 계획이 같이 그러니까 조합 설립하고 따로 병행될 수 있다면 그게 좀 빨리 진행이 된다면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 네. 네, 답변을 이해했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 없으신가요? 네,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SH에서 이렇게 지금 서비스를 제공을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 사업지를 위해서 차주가 돼가지고 허브에서 돈도 차입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예를 들면 주택이 설립되면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으로부터 받는 뭐 비용이 있나요? 아, 네, 네. 네, 저희가 그 설명을 제가 깜빡하고 안 드렸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저희 사업 구조 중에서 저희 SH공사가 조합이랑 사업을 시행을 하면 수수료 부담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는 모든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에게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수수료 기준은 저희 공사비랑 설계비랑 감리비 합친 거의 2% 받고 있습니다. 다시요. 기준이 되는 금액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기준 금액은 공사비와 설계비와 감리비 합친 금액의 2%입니다. 예, 적지 않네요. 네. 예, 그러면 조합 측에서 SH 참여를 배제시키고 이렇게 하는 결정도 할 수 있나요? 보통 1만 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지는 저희와 사업을 같이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는데요. 일단 1만 제곱미터가 넘으면 저희 공사든 뭐 LH든 아니면은 뭐 다른 공공기관이든 공공이 무조건 참여를 하셔야 돼요. 법적 기준이 그래서 공공이 참여는 해야 되고 공공에 대한 수수료는 지금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 2% 수수료는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이제 지난번 설명에서는 400세대 이상 나올 걸로 추정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일부가 빠져서 375세대라고 설명을 주셨잖아요. 네네. 이처럼 여러 가지 비용을 부담을 하고 375세대 정도 나오고 200세대가 조합원이고 하는 이런 요소들을 고려를 해보면 지금 설명 주신 분은 서울의 다른 사업지들도 이렇게 좀 보실 기회가 있을 텐데 네네. 이 사업지의 그 사업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다른 좀 사업지하고 비교를 해서 보신다면? 사실 사업성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왈부하는 건 좀 주민들이 판단하시는데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러운데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성 분석을 했을 때 비례율이 나오면 저희가 지금 같이 하는 사업지들의 비례율이 아직 140%대는 없어요. 거의 막 100, 많이 나오는 곳들이 한 120% 이렇고 보통 막 100% 왔다 갔다 하시는 곳들도 사업을 하는데 보통 원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취지는 사업성이 좋냐 안 좋냐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노후주택을 개량하기 위한 사업지라 사업성이 안 좋아도 너무 오래돼서 여기는 집을 지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분담금을 추가적으로 많이 내시고서라도 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하는 사업지랑 비교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비례율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높은 편에 속하기는 합니다. 예, 다른 분이 질문을 하시질 않아서 제가 좀 질문을 네네. 많이 하게 되는데요. 괜찮을까요? 네네, 괜찮습니다.
그 지금 우리 교회하고 지금 신축 건물 짓는 그 사이에 도로가 하나 있어요. 네네. 그 도로는 지금 아마도 공용용지가 아니겠나 싶은데 그것도 지금 사업지에 포함시켜서 지금 설계도가 나왔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 공용지 그 도로는 이 사업지에다가 이렇게 공여를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 주최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잠시만요. 그 여기 중간에 있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쪽 부분. 네. 네, 여기는 일단 저희 국공유지 매입을 과정에서 했고요. 나중에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기 중간에 있는 필지를 활용하시려면 매입을 하시는 게 맞고,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 국공유지를 매입했는데 이쪽으로 도로를 내서 또 구청으로 뭐 이관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면적 대비해서 계산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 매입 비용에 대해서. 근데 일단 전제 조건은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 사업성 분석할 때도 여기 지금 도로는 국공유지 매입 비용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구역이 국공유지가 전체 토지의 몇 % 정도나 되나요? 저희 지금 국공유지가 전체 한 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8%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네. 제가 질문을 하나 할 건데요. 네. 저희가 이제 공사 기간 중에 잠시 이주를 할 때 네네. 공사에서 빌려주는 이주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에 대한 이자가 존재하나요? 네, 이자는 존재하고요. 이자는 지금 1.2%입니다. 원래 이게 무상으로 이렇게 제공되는 건 아닌가요? 네네. 저희 이주비도 허그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사업비를 빌리는 것처럼 똑같이 빌리기 때문에 사업비 이자랑 동일하게 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 비용은 납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갚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일시불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분납으로도 가능한가요? 나중에 청산하실 때 일시불로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했어요? 마이크?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네. 아이고. 네, 저도 하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비례율 적용을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비례율을 적용을 해서 지금 모든 사업 계획이 전개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거는 누구나 이제 희망적인 그림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사실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도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네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비례율이 그러니까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 다 감안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최하위에 네. 좀 가장 어떻게 보면 부정적일 수 있는 시나리오도 좀 궁금하기 때문에 아까 네네. 한번 뽑아 보시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언제까지 저희한테 좀 제시해 줄 수 있으신 건지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건축 설계안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돼서 저희가 한 달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다시 한번 사업 설명회가 가능한 건가요? 요청해 주시면 네, 설명회는 가능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하나 더 들었어요. 채팅으로. 3년 전 근처 분양가에 비하면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근거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또한 추가 분담금에 대한 대출은 기금으로 제공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희 채팅창으로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3년 전에 근처의 분양가에 비하면 지금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 근거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모두 아시다시피 3년 전에 비해 저희 주변 시세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정을 받은 기준이 2020년이에요. 그래서 2020년에 주변에 거래를 한 아파트,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를 반영한 감정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네, 분양가는 올라서 책정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 지금 종전자산, 종우자산 모두 감정평가사분이 자문해 주신 결과고 그게 근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추가 분담금에 대한 대출을 기금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저희 추가 분담금은 별도로 뭐 주택도시공사 주택기금으로 할 수 있는 대출을 빌려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추가 분담금은 개별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대출 관련 상품을 통해서 은행에서 빌려주셔야 합니다. 채팅창에 하나 더 질문. 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왔는데요. 조합원 분양가가 확정되는 시기가 궁금하시고 그리고 용산구 효창동 구역에 주거시설 짓는 옵션은 없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합원 분양가가 확정되는 시기는 저희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관리처분 계획 수립할 때 종우자산 실제로 지어질 아파트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그 평가된 금액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가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일반 분양가는 어떻게 할지 다 정해서 관리처분을 수립하거든요. 그때 아마 확정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은 사업시행 인가 때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 건축심의 통과되고 나서 사업시행 인가 절차 밟을 때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산구 효창동 구역에 주거시설 짓는 거는 저희가 검토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조합 설립 인가 관련해서 구에 협의를 들어갔을 때 구에서는 용산구 효창동 쪽에는 주거시설을 안 짓는 걸로 검토를 해야 조합 설립 인가 때 인가를 좀 수월하게 내주겠다라는 입장이어서 저희가 그리고 주거시설을 안 짓는 걸로 검토를 해달라고 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옵션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어서 이것도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내일 없으니까 잘 푸시고 네, 일단 하나 질문이 더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합원 분양가 90%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인가요? 아니면 낮출 수 있나요? 물어보셨는데 조합원 분양가는 조합에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분양가 책정은 그냥 임의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85%로 낮추셔도 되고 뭐 100%로 올리셔도 되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는 조합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설명하신 분이 답하실 사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네네. 이 사업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네. 주변에 이렇게 접해 있는 지역을 흡수해 가지고 조합을 좀 확대하는 네네. 그런 것도 시도가 될 수 있는 사안인가요? 네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시도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사업 면적은 지금 공공 참여하면 2만 제곱미터까지 넓히실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면적 안으로 확대를 하신다면 그거는 가능하신데 그 대신에 그렇게 넓혔을 때 그 면적 말고 이제 가로구역 여건도 충족이 되는지 그리고
노후도나 세대수 이런 거 당연히 충족이 되는지도 다시 한번 따져보셔야 되고 그렇게 넓히는 데에 대해서 조합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조합원 동의까지 가시고 법적 이상이 없으시면 면적 넓히는 건 가능하세요. 오늘 좋은 꿈 꾸셔. 자, 찬수님께서 지금 마이크가 계속 켜져 있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갤럭시 A로 들어오신 찬수님이라고 뜨는데요. 네, 이제 껐어요.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 질문해 주세요. 조합원인데요. 그 최종 분양가는 언제쯤 알 수 있어요? 최종 분양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분양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사업시행 인가 때 관리처분 계획 하면서 결정이 되거든요. 네. 대충 언제쯤 알 수 없나요? 네, 저희가 건축 설계가 심의 네. 평가에서 어느 정도 평형대, 어느 정도 규모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심의를 통해서 확정이 되면 그때 이제 조합원 분양가에 대한 부분과 일반 분양가에 대한 부분도 네, 그때 한번 정해질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하나 질문 드리면 이주비 대출 아까 이자 물어보셨는데 네. 이거를 조합에서 결정을 하면 개인이 각자 내지 않고 그냥 벌크로 이제 조합에서 그렇게 이자를 일괄로 내기도 한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저희도? 네, 일단은 이주 비용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이제 종전자산이 다르고 이주비를 빌려가시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자 납부는 개인별로 다 책정이 되실 거예요. 근데 납부 시기를 조합에서 사업비로 먼저 납부를 하다가 나중에 반납하실 때 한꺼번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중간에 개별적으로 납부를 하셔도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조합에서 이제 좀 편리한 방법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네. 네, 조건이 되면 이주를 할 때 임대 아파트도 이렇게 잠깐 대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네네. 임대 아파트는 이제 어디에 위치한 임대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대 아파트는 저희가 서울시 안에 저희가 공가를 가지고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상관이 없고요. 보통은 뭐 마포구나 용산구나 가까운 구에 공가 현황을 먼저 찾아드릴 거고 그게 없으면 이제 좀 더 이렇게 다른 구역으로 확장해서 알아봐 드릴 거예요. 그러면 평수대가 대충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평형대는 저희가 기준이 다 나눠져 있어서 가구별로 면적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네네.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토지 등 소유자이신 분들은 평형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제한이 없고요. 근데 세입자이신데 지원을 받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형대가 좀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게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 아파트의 대여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전세로 되나요? 아니면 월세로 되나요? 그거는 월세로 되고요. 보증금 상한해서 이제 월세는 조정하실 수 있을 거고 들어가시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다 임대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그 가격도 다 공유를 드릴 거고 그거 보시고 이제 들어가고 싶은 곳 신청해 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겹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네. 지금 저는 궁금한 게 비례율이 144% 가량 이제 추정 비례율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는데 이제 각각 뭐 개인적인 사정은 다 다르겠지만 이 지역의 144%라고 하는 비례율이 유사한 다른 사례들 가성비 주택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에 비해서 그 비례율이 평균 정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비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건지 그거에 대한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물어보시면 평균 이상이신데 공덕동 같은 경우는 1만 제곱미터가 넘는 지역이고 규모가 큰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보통 규모가 작아요. 네. 그래서 규모가 작은 곳들은 확실히 비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른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은 규모가 작으니까 당연히 비례율이 평균적으로 낮고 그러면 그거에 비교해서는 공덕동은 비례율이 높은 편이지만 저희가 면적이 큰 곳이 여기가 처음이에요. 1만 제곱미터 넘는 데가 처음이라 기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랑 비교하는 게 의미가 크게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냥 일반적인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 비례율들이 평균적으로 이 정도 나온다. 이런 데이터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문의를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쪽 담당은 아니어가지고. 왜냐하면 동의를 하고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진행 방향이 이게 상당히 긍정적이다. 아니야 좀 부정적이야. 이런 기준이 필요하니까 굉장히 좋아. 라는 확신이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빨리빨리 추진을 하려면 그런 데이터를 좀 뽑아주시면 사업상이 얼마나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겠습니다. 수치화해서 저렇게 나오는 것들은 사실은 비교의 대상이 없으면 일반인들이 보고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가늠하기가 좀 힘드니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조사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근처에 있는 용산구에 그 서계동, 청파동 이런 동네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쪽은 굉장히 지분 쪼개기라고 그래서 땅에다가 그 빌라를 아주 작은 평수의 그 소형 빌라들을 많이 지어놔서 비례율이 100이 나올까 말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그 지역을 해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 비례율 140%가 넘는 건 민간 재개발로는 굉장히 비례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저희가 채팅창으로 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을 올려주신 분이 있어서 이 부분까지 답변을 드리고 혹시 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내선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통화로 한번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채팅창으로 또 추가로 궁금하셔서 물어보신 질문은 일단 첫 번째로는 조합원 물량은 우선순위에 대한 규정 또는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조합원 물량 우선순위에 대한 규정은 일단 1순위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을 소유하면서 종전자산 가격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종전자산 가격 범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우선순위에 원래 그렇게 가격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또 다른 우선순위에 대한 규정이 있는 거는 제가 확인해가지고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비 대출 요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주비 대출 요건 말씀드릴게요. 이주비 대출은 방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그를 통해서 사업비와 동일하게 저희 공사에서 빌리고 있고요. 그리고 빌린 금액을 조합원 개인에게 개인이 요청한 금액만큼 빌려드리고 있고 이주비 대출 한도는 임대주택을 확보하시게 되면 저희 70% 종전자산 가격을 70% 그리고 임대주택 확보 안 하시면 종전자산은 50%까지 빌려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이주비를 대출을 해드릴 때는 저희가 근저당 설정을 다 해서 대출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종전자산 범위 안에서 근저당 설정하고 종전자산 범위의 70%까지
그러니까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저희 채팅창에서 질문은 다 해주셔서 마무리로 답변을 드렸고요. 저희 시간이 다 됐다고 해서 제가 이제 사업성 분석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마치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제 내선 번호가 023410-7349번이거든요. 저층주거지원부 정민희 대리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네, 그럼 이상으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